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밀당백.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는 밀리터리 지식과 함께합니다. 오늘 밀리터리 지식을 알려주실 전문가 한국역사고전연구소장님이자 역사학자 임용환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진짜 이 나비넥타이가 너무나 예쁘게 맞아요. 어울리십니다. 딱 어울리시네. 너무 막 축제 세우지. 뭔가 작전 같아. 아이, 뭘 작전이에요. 설마 저희가 뭐 다음 주에도 나오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 너무나 예쁘셔서 네. 한번 해본 말이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뭐 신나고 즐겁게 이제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이 국가의 발전과 수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을 애도하는 날인데 그래서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저희가 이 뼈아픈 주제를 준비를 또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의 밀당백 주제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23년 서인 세력의 지원으로 반정을 일으켜 왕위에 오른 인조. 그는 광해군의 실리적 외교 노선을 버리고 기존 동맹국 명나라를 지지하며 신흥 강국인 청나라를 배척했다. 이미 한 차례 청군의 침략을 겪었던 정묘호란 이후에도 인조가 이 정책을 고수하자 분노한 청나라 태종은 조선 정벌을 결심했다. 1637년 1월 청나라의 철기병 12만의 말발굽이 조선을 덮친다.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떠난 인조. 임금이 떠난 얼어붙은 한양은 청나라에 의해 12일 만에 점령당하고 남한산성에서의 항전에도 결국 삼전도의 굴욕을 맞이하며 조선은 청의 무릎을 꿇고 만다. 격변의 시기, 조선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던 아픔의 역사. 병, 자, 호, 란. 자, 오늘의 밀당백 주제, 사실 뭐 영화 남한산성을 통해서 많이들 이제 알려진 역사이기도 합니다. 1637년 청나라의 침략으로 조선이 정말 굴욕적인 패배를 인정하고, 그리고 당시 임금이었던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3번의 절과 9번의 머리를 조아리는 수모까지 겪었던 치욕의 역사, 이 병자호란입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저희가 잊지 않고자 또 이런 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역사적 의미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 그걸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이 있고, 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가 현재 적용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해석하고 이거를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교훈이 많이 되는 사건이죠. 그렇군요. 병자호란 자체는 치욕이고 뭐 네. 희생당한 분도 있고 그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국토가 유린되고 그 뒤로 막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 병자호란 사건이 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성계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한 정신승리. 그리고 이제 명나라는 정통이고 청나라는 여진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명나라에 서양 물물이 들어왔다. 근데 명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우리도 좀 보자. 청나라가 했어요. 네. 보지 마. 쳐다도 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싫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싫은 것까지 이해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서양 문물이라든가 변화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 뭐 외국에서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요즘 우리도 빠르잖아요. 뭐 보자. 빠르자. 빠르잖아요, 빨리 봐. 진짜로. 근데 안 보겠다는 거지. 난 저 나라 건 안 쳐다볼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는 거야. 반년 동안 있었던 그때 피해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우리들이 보게 되고, 오늘날로 치자보면은 한국의 자국의 역사와 주변 나라의 역사는 분리된 게 아니다. 국제관계 속에서 봐야 되는데 너무 당했다. 슬프다. 쳐다보지 말자. 이렇게 되니까 청나라도 싫지, 일본도 싫지, 우리 것만 챙기자. 이렇게 되면서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됐어요. 전 세계 4대 강국이 여기 다 있잖아요. 네. 그러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생긴 마인드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라는 건 무조건 우리를 억압하고 나쁜 거고 우리는 피해자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국제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진 시기에 네. 병자호란의 기억이 반성. 우리가 그때 정말 그랬구나. 후금일 때 이제 자꾸 이제 조선을 침공할 것 같으니까 교류를 안 하니까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이것까지는 잘한 일이잖아요. 네. 그냥 갔어. 와, 얘도 군대가 생각보다 세네. 이렇게 말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얘기했다간 이렇게 될 것 같아. 여기서부터 문제. 아니 그걸 보라고 보내는 사람이 말이에요. 와서 딴 얘기를 하고 온 거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얘기를 했어요. 조심스럽게. 그것 때문에 유배를 가요. 그걸 얘기했는데도 유배를 당해요? 유배를 가요. 그럼 만약에 지금 저기 쟤네 진짜 세요. 우리 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쟤 내려오면 우리 너 가. 큰일 납니다. 너 그러면 나가. 유배가 아니라 그러면 더 큰 일을 벌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까지도 이런 영향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반성을 해서 야 정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거꾸로.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현충일 날 병자호란 얘기하는 게 오히려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한국의 현 시점과 조금 닮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이 병자호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알아보면서 오늘 많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밀리터리 마니아부터 먼저 저희가 만나보고 올 텐데요. 어떤 또 병자호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역사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혹은 그 행간에 감춰져 있는 부분들을 저 같은 창작자들이 이런 대중들에게 더 알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를 통해 그 서사로 감동을 주는 그런 마니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근데 진짜 잘 그리신다. 야 이건 저 마니아가 아니라 진정 예술가시네. 예술가시네요, 진짜로. 팔부림이라고 하는 사극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고일권 작가라고 합니다. 이 칼부림이라는 작품은 이제 17세기 초반의 조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조선 시대에 인조 반정으로 시작으로 해서 병자호란까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12년째요? 그 안에서 이제 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복수에 점철되어 있는 과정에서 나중에 사람들을 그 역사적 인물들과 또 만나면서 점차 이제 자신의 뜻을 찾아가고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궁금합니다, 맞아요. 또. 벌써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나 봐야겠다, 이거. 근데 저 그림 보니까 12년 연재하실 만하다. 이괄에나. 네, 진짜로 더.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괄의 난이 시작된 이제 금부도사를 베고 영변에서 군사들을 일으켜 갖고서 거병하는 장면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안조 목사의 이제 정충신과 또 붙기도 하고 가장 큰 전투가 이제 황주에서 황주 전투라고 하는 대규모 이제 전투가 또 벌어집니다. 그래갖고 그 대규모 전투에서 이긴 이괄군이 이제 개성으로 넘어갈 때 북한의 금천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예성강이 흐르는데 그 예성강에 마탄이라고 하는 여울이 있어요. 그 여울가에서 이제 관군들이 대기하면서 이괄군의 기동을 막으려고 기다렸는데 그것마저도 이괄이 이제 돌파를 해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확실히 디테일이 장난이 아닌 게 말을 우리말이 생각보다 작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화나 그림 그리는 분은 말을 좀 크게 그리겠죠. 크게 그리죠. 맞죠. 좀 말 사이즈 된 거 보니까
되게 제대로 하신 게 맞는 거. 보증을 하셨다. 오, 저 도리깨 쓰고 하는 것도 예. 그 영화로 배운 분들은 잘 몰라요, 저런 거. 오, 돌리는 거. 보통 이제 옛날 만화나 영화 보면 창이나 특히 아무래도 영화는 칼을 좋아하죠. 근데 그쵸, 실제는 그쵸. 칼 잘 안 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창은 이게 한 번 찌르면 부러져요. 그치. 그렇다고 칼은 너무 짧잖아. 그치. 근데 저게 도리깨 쓰고 하는 게 임란 이후에 저게 많이 보급이 된 건데 이 저걸 길고 튼튼하고 범위 넓고 쓰기 간편하고 저런 걸 아시는 거지. 그 역사상에 대해서 몰입을 하시니까 저런 장면이. 그러니까 저런 한 컷 한 컷을 그리기 위해서 엄청난 고증을 한 거고 연구를 한 거겠죠. 그러네요. 사실은 제가 이 작품을 기획을 할 때가 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우리나라 사극들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게 있었어요. 기존 사극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좀 컸습니다. 그게 이제 고증에서 나타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칼을 쓰는 모습이라던가 칼을 차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 사극에서 좀 답습했던 부분들을 좀 버리고 제가 이제 연구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파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지창인데요. 옛날 이제 사극들 보면은 우리나라 군사들의 거의 전용 무기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당파 자체가 그렇게 일반적인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던 무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 초기에나 막 이렇게 등장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고증 오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괄의 난 때 이제 어떤 장창병이나 이런 병사들을 제압하는데 당파를 이게 쓰는 장면을 제가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진짜 저렇게 방어용, 저건 제대로 방어용. 방어용 무기야. 공격을 못 하는 거야. 아, 저게요. 매니아 분들께서 그래 당파는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는 이런 용도야. 되게 잘 표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건 다 고증 때문에 가능했었던 건 철저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와.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안현전투라고 해서 마지막 전투인데 도성에 들어와서 이 경복궁 터에 주둔하고 또 이괄군이 나와서 거기서 또 이제 한 번 더 싸워요. 근데 그때는 이제 결국에 지죠. 그때 이제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인왕산 쪽에 있는 성벽에 이렇게 하얀 백로들처럼 다닥다닥 붙어갖고서 그 전투를 하나하나씩 구경을 했다고 해요. 저 올라가서 구경했다는 얘기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 아, 이괄에 지고서 도성으로 들어오려고 했더니 백성들이 막아요. 어떻게든 들어와서 화가 나서 백성들을 또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 저쪽에 동대문 쪽에 가면 시구문이라고 있습니다. 수구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요. 근데 그 문이 옛부터 이제 시체가 빠져나가는 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서 그 문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한강을 건너서 광주로 이제 도망가고 이천 쪽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자기 부하였던 기익헌과 이수백에게 이제 목이 잘리면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이괄의 난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역사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 시절이 좀 더 저한테는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아픔이라는 것들이 또 와닿기도 했고요. 그리고 왜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안에서 이제 뭐 이괄의 난이라든지 뭐 정묘호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아, 이 부분은 제가 작품화 시켜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모든 우리나라 어떤 영웅들을 다 잘 그리고 싶은데 안주성 전투에서 전사하셨던 남이응 장군이라고 계십니다. 그 남이응 장군은 이제 이괄의 난 때도 공을 세우셨던 분인데 실제 이제 전투에서는 이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투를 맞이해서 이제 자폭을 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제 작품에서도 등장을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묘호란 전까지 제가 스토리상 이렇게 녹아들게 못해갖고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정묘호란 때 갑자기 또 뿅 하고 나타나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당진에서 남이응 장군 문화제라는 걸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라이브 드로잉을 하면서 조금 제가 못 풀었던 어떤 한을 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웹툰을 사랑하시는 단순한 분이 아니네요. 네. 저 정말 어디서? 저는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아, 동대문이면 그래도 그나마 좀 가까워요. 네. 그림을 보자마자 그냥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이야기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아픈 역사에 기반을 했던 그런 실화적 이야기를 이제 그 보증도 잘 거치셔가지고 그렇게 연재를 해주시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 때묻지 않는 순수한 우리나라만의 그런 그 화풍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야, 나 이 칼부림 꼭 봐야겠다. 그러게. 너무 궁금하다. 그죠? 오늘 박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은 칼부림이라는 얘기가 확실히 확 더 습득이 될 것 같아. 아, 잠깐만요. 보통 이거 패드로 하지 않습니까? 네, 뭐 태블릿 패드나 뭐 이런 그렇게 걸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 직접 직접 다 하시네요, 붓으로. 사극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매끄러운 느낌보다는 그래서 좀 더 이제 거친 붓의 느낌이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서 서예붓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술가가 맞아요. 예술가입니다. 제 작품 자체가 요즘 웹툰들이 이제 면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하면은 저는 약간 선적인 느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많은 공력을 좀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그리면서도 혹시나 해서 자료를 계속 보증을 보면서 보증하는 거. 맞아. 와. 뭐 일단 박물관에도 도록들도 있고요. 논문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웹툰을 그린 사람은 결국엔 시각적인 자료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미지 자료들을 찾아갖고서 제 작품에 적용을 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어떤 박물관에서 유물을 볼 때 보통 이제 그 정면밖에 못 봐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360도를 한번 쭉 둘러서 보고 싶은데 이제 그런 자료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좀 아쉽죠. 그 고증을 하다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그러게요, 겁니다. 그러게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뭐예요? 왜 갑자기 우리 사진 왜 나왔어? 우리 등장하나요? 어? 일단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걸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사또랑 이방 이렇게 그려주신 건가요? 아니요, 이게 장군과 선비인데 이제 권재관 씨가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방처럼 되어버렸네요, 이게. 저렇게 촐싹거리는 장군이 있었나요? 역사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기준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사 자체가 후대의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다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 평가가 단순히 그냥 조롱으로 끝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병자호란까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병자호란과 이런 그 시기를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시각이 그 시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려하지 않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죠. 우리 조상들이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숨겨진 어떤 역사적인 어떤 서사들을 알아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 작품이
그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은 간접적으로라도 그 시대를 좀 경험해 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역사를 헤쳐나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통해 그 서사로 감동을 주는 그런 마니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너무 진짜 대단하십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마니아가 그려준 그림이 있는데요. 네. 잘 그리셨어요? 너무 영광이다. 짠! 짠! 너무 멋있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냥 웹툰 그리는 분이 아니라 병자호란에 관련돼서 역사적 고증을 하시는 분한테 우리의 얼굴을 넣는 건 너무 민망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둘 다 취했어. 그러네. 그러네요. 둘 다 만취했어. 만취했네요. 만취해가지고 둘 다 만취했어. 야,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잘 그리시네. 잘 그리십니다. 잘 그리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칼부림이라는 웹툰 진짜 궁금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 병자호란 얘기만 들으면 난 치오. 이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그 시절을 알아야 그럼요. 똑같은 수문 안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밀당백 이번 순서는요. 밀리터리에 대한 흥미로운 스토리와 지식을 알려드리는 밀리터리 썰전입니다. 오늘 밀전 키워드로 알아보는 병자호란입니다. 일단 병자호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하는 사건이죠. 근데 왜 침략을 하게 된 겁니까? 이게 동북아의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는데 옛날부터 이제 만주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넓은 나라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만주도 꽤 넓지만 이 만주에 사는 그 여진족 숫자는 뭐 합쳐봤자 우리랑 비슷하고 좀 작아요. 네. 중국에 들어가면 한쪽에서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령을 하는 게 아니라 집단 이주가 돼요. 흡수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진족은 역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명나라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거란족이나 여진족 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의 작전을 씁니다. 예. 우리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팀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저리될 그걸 바에. 하나로 이제 합치고 네. 조선을 합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제압을 해야 된다. 명나라와 인연을 끊어라. 우리 편이 되라. 이 두 가지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주에 있는 모든 종족들을 하나로 합치고 조선은 이제 명나라하고 분리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제 조선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나라는 이제 부모의 나라다. 얘들은 오랑캐다. 우린 죽어도 너희 밑에 못 들어간다.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우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저는 이게 그냥 메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잘해야 5대5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국명이 바뀌어서 그때 후금입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청으로 통일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명나라 군대랑 싸웠는데 네. 이번에 우리가 어디를 이렇게 휩쓸었는데 봐라. 우리가 이게 얘들 그러니까 왕이다.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사루 전투에 가서도 이제 정신 승리의 전통이 정말 유구해가지고 사루 전투에 졌으면 이거를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뭐 광해군이 뭐 밀지를 보내서 싸우지 말라고 그래. 그거 다 나중에 지어낸 말이거든요. 그래요? 지금도 그걸 믿고 있는데 김응서 부대가 좀 열심히 싸웠는데 봐라 어마어마하게 잘 싸웠다. 근데 광해군이 밀지를 보내서 안 싸워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맘만 먹고 잘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지어낸 얘기고 당시 그냥 싸워서 진 거야. 그냥 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명나라 군대하고 청나라 군대하고 조선 군대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당시 조선군 장수들이 했던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과연 또 뭐가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는 이괄입니다. 이괄의 난. 그 이괄 맞습니까? 네, 아까 이괄의- 이제 잠깐 마니아도 얘기했던 이괄의 난, 이 병자호란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괄의 난 때문에 병자호란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이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괄의 난 자체는 인조 반정이 주로 서인들이 주도를 했고 이괄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장군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아저씨가 조금
그 좀 거칠었던 것 같아. 뭘 그랬다. 거칠이라는 게 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MBTI 썼습니다. 약간 뭐 다혈질일 수도 있었을 네,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좀 불안하다 싶어가지고 어. 1등 공신을 안 주고 2등 공신을 줬어요. 예. 어? 2등 공신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괄 입장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예. 일단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조선 왕은 복받은 나라야. 웬만하면 백성들이 반란 안 일으켜요. 그리고 정말 동조를 안 해요. 동조를 안 해요. 남이 뭐 할 때, 나 뭐 할 때. 왜냐하면 이 충성 네. 삼강오륜에 걸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광해군은 어머니를 쫓아내. 조선 사회에서 패륜은 이건 인정사정이었어요. 그렇죠. 예. 조선은 전쟁에서 져서 나라가 초토화돼도 왕이 안 쫓겨난대요. 근데 계모를 쫓아내면 불효자식으로 왕이 쫓겨나는 나라. 그래서 이제 동조를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괄 군대가 굉장히 세긴 했는데 네. 어쨌든 동조 세력이 안 모이니까 그래서 서울까지 왔을 때는 이제 군대가 많이 줄었어요. 갑자기 전세가 확 역전되는 거죠. 이괄 군이 이제 거의 사이가 떨어져요. 서울에까지 왔는데 자기들이 봐도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지. 그렇죠. 중간에 도망병도 많이 생겼지. 그리고 서울에서 주민들이 환영을 해야 되는데 환영 안 하지. 얻는 것도 없네요.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현이라고 여기 무학재 있는 그쪽에 산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네. 이제 패배하고 이괄은 나중에 도망가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이것이 병자호란의 원인이 됐다고 이제 두 가지 이유를 하는데, 첫째는 이제 몇 명 생존자들이 후금으로 도망가서 충동지를 해서 네. 정묘란 일으키게 했다. 네. 또는 뭐 길잡이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괄해난 때문에 조선이 이제 또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네,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이 났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몇 명이 가서 충동질 한다고 전쟁이 나고 이러질 않아요. 일단 이괄의 난 때문에 북방에 있는 이 부대가 약해졌기 때문에 청나라가 더 쉽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 건 아닌데, 이러고 나서 10년 이상 세월이 지났어요. 그럼 그동안에 군대를 복구 못했다면은 그건 조선의 책임인 것이고, 그게 무서워서 안 했다 그러면 그것도 책임인 거예요.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도 또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략 자체가 어찌됐든 이 강대국의 욕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뭔가 우리가 발전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좀 하고 있으면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이 이름이 나온 인조입니다. 그렇죠. 병자호란 당시의 임금이었던 인조. 이괄에 날릴 때는 공주까지 갔건만 그나마 가까운 강화로 가는 것을 뭐 반겨야 하냐? 라고. 근데 강화도 안 갔잖아요. 정묘호란 때는 갔어요. 정묘한테 갔죠. 그럼 많이 다니시네요. 이게 원래 조선의 전략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 원래는 강화도로 간다 이런 네. 게 있지 예, 않았었어요. 원래 전략을 그러니까 세워놨었죠. 이제 바다니까는 네, 뭐 그런 바다니까. 것 때문에 했다. 청나라 군대는 수군이 약하다. 이 머릿속에 수군이 딱 약하다. 있기 때문에 네. 약하기도 했고요. 네. 강화도로 가면 우리는 해로가 있으니까 전국의 행정 명령이 통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로 가겠다. 총책임자잖아요. 네. 인조가. 근데 이분에 대해서 안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조는 이제 선조의 손자죠. 첫 번째 손자인데, 네. 우리나라가 흔히 이제 동서남북 이제 당파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동인은 이제 남인하고 북인으로 돼 있고, 이제 서인, 남인, 북인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서인이 항상 주류예요. 수가 많아요. 서울에 있고. 근데 광해군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서인들이 임진왜란 집권 세력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서인이 갑자기 굉장히 위태로워져요. 그리고 그때 의병 활동을 북인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이 서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네. 북인들을 등용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북인 독재를 해요. 그래서 서인들을 막 축출해내죠. 네. 그런데 서인이 워낙 베이스가 탄탄해서 쳐내니까 반란을 일으킨 게 인조 반정이에요. 그래서 인조가 이제 반정. 서인들을 등에 업고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가 즉위를 합니다. 네. 근데 뭐 여기까지야 뭐 그렇다 쳐. 그거야 뭐 그냥 네. 정치 문제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일이 좀 생기는데 인조는 누가 봐도 광해군이 없으면 최고의 왕위 계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그럼 감시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 반정을 성공시킨 거는 그 몇 명의 그 수하들이 아주 유능했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최명기, 최명기. 김은효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서인인데 서인이지만 이쪽은 굉장히 실용 노선이었고 다른 이제 서인하고 또 남인 이쪽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명분론자인 거야. 척합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서인 세력들 중에서도 청나라가 세니까 그냥 굽혀주자. 국제관계라는 그런 거지.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우리가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다. 그리고 명나라는 우리에겐 부모의 나라다. 그리고 임진왜란때 우리를 도와줬는데 어떻게 배신하느냐. 예. 이런 논리야.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후금이 세다는 걸 잘 안 믿어요. 청나라가 센 건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리더란 뭐냐. 이럴 때 자기가 죽더라도 끌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인조는 그걸 못 해요. 이분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조용할 때는 그래도 괜찮게 해요. 네? 그런데 이거 뭐 정작 중요한 거 싸움 났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하잖아요. 중요한 게 났을 때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는 거는 본인주의로.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이 걸렸다. 그럼 좀 모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나 손해보는 위험한 짓은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왜? 내가 비난받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책임도 안 지는 사람이 비난받고 싶겠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로 보면 정치적 술수가 굉장히 뛰어났는데 정치적 술수도 좀 국가와 민족을 할 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본인을 위해 쓰는 거죠. 내가 볼 땐 결정자가 아니라 이기주의에 의한 쇼예요. 악랄하게 결정을 안 내려요. 그러니까 병자호란을 15년 이상 전쟁 난다고 아예 그쪽 애들이 노골적으로 너 이렇게 친다고 말까지 하는데도 그러니까 분위기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자기네가 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조선의 인조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 얘네가 곧 올 수 있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그 전에 이미 우린 임진왜란이라는 걸 겪었단 말이에요. 겪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기였을 텐데. 그게 정말 이상하다는 거야. 임진왜란이라는 실전을 겪었는데도 임진왜란 준비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진짜. 이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던 겁니다. 여기 여러 요소가 모여서 결국 청해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제대로 막을 수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가 다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인조처럼 조선 왕들 보면은 종으로 끝나시는 분이 있고 조로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조와 종에서 조는 공이고 종은 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조는 공인데 이 공이 그냥 공이 아니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을 조를 붙이는 거예요. 나라를 원래 이게 세운 사람. 중국에서 나온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조고 예. 그 다음 사람은 다 그냥 종이에요. 정말로. 그치. 조가 특별한 그러니까 중국 왕조도 보면 다 나라 세운 사람이 뭐 태조 뭐 이렇잖아요. 영태조, 막 청태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라를 세운 사람한테 조를 붙이고 그 다음은 다 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네. 이게 좀 인플레가 됐어요. 아, 원래 막 정확하게 임조도 임종이었고, 근데요? 영조도 영종이었고, 아. 선조도 선종이었는데 네. 좀 인플레가 되다 보니까 네. 나라를 세운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해서 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잘 시작은 세조가 했죠. 자기가 쿠데타 해놓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나라가 김종서나 얘들한테 넘어갈 뻔했는데 내가 구했다. 구했다. 그래서 난 조다. 그렇죠. 죽은 뻔한 걸 살렸으니까 창업의 공과 같다. 그러니까 선조는 임진왜란을 극복했으니까 죽을 뻔했던 나라를 살렸으니까 이거 죽은 나라도 아니고 죽을 뻔이야. 인조도 병자호란을 극복했으니까 조다. 그랬더니 나중에 순조는 홍경래난을 야 세상에 이거 진짜 해도 넘은 게 아니 뭐 반란 사건 극복했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나라를 세운 사람에게만 창업주에게만 주는 특별한 창업주, 용어였는데 네, 이게 창업주한테만 주는 건데 나도 창업급이야. 자, 그 급이니까 나도 조를 해야 된다라고 된 거예요. 그렇죠. 와. 이 조와 종의 차이도 그렇게 느껴볼 수가 있었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남한산성입니다. 성문을 열어
조선을 살려야 합니다. 성문을 지켜 조선을 살려야 합니다. 1636년 12월 14일 인조는 청군의 침입 소식을 듣고 강화도로 피난하려 했다. 하지만 청나라의 기습으로 길이 막히자 급히 계획을 변경해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혹한 속에 왕을 포함한 1만 3천여 명의 조선 군신들이 산성에 들어갔고 예상치 못한 고립 상태에서 47일간의 처절한 항전이 이어진다. 청의 공격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서 마지막 항전을 벌였던 곳이 바로 남한산성인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한산성에서. 전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전략이 노출되면 안 돼요. 그리고 전략이 노출됐을 때는 바꿔야 됩니다. 네. 근데 정묘호란을 한번 겪었잖아요. 네. 그때는 인조가 강화도로 가는데 성공했어요. 네. 그리고 인조가 강화도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후금 군대도 조선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타협을 해서 가야 되는데. 네. 두 번째 병자론 침공할 때 이제 알잖아. 왕이 강화도로 들어가 버리면 이 일이 꼬인다. 네. 그래서 거의 전격전을 해요. 소규모 정예 기병대를 줘서 무조건 돌파해서 앞으로 질러가라. 그리고 조선의 문제가 상비군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전쟁 나면 항상 동원 체제거든요. 네. 근데 인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모험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 거기에 일단 기병대가 있다고 하면 내 목숨이 큰일 날 수 있으니 일단 거기는 가지 말자가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근데 그래서 남한산성이라는 남한산성이구나. 성은 굉장히 당시에 꽤 노력해서 쌓아놓은 성인 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만들었냐면 임진왜란 끝나고 나니까 그 우리나라가 제일 다 문제가 동원이에요. 동원 체제니까 병력을 동원해서 아무 데서나 들판에서 동원하면 통제도 안 되고 도망가고 네. 동원을 했으면 모아놓고 너는 저쪽으로 가라 이래야 되니까 어디 중간 기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게 남한산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지역 군대로는 지킬 수가 없는 엄청 큰 요새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온 병력을 남한산성에 모아놓고 네. 이제 딱 봐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만들어 놓은데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꽤 튼튼하고 뭐 군량도 쌓아놓고 했는데 중요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왕이 명령을 내리고 군대가 이게 행정 명령이 내려야 어떻게 지휘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전라도에 온 부대는 충주로 가라. 네. 뭐 경상도 부대는 뭐 수원으로 가라. 명령이 내려야 되는데 남한산성에 가는 바람에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강화도로 갔으면 그게 살아있죠. 그러니까 배 타고 저렇게 돌아서라도 가니까. 배 타고 다니면 되니까 행정명령이 살아있는데 이게 급하게 강화도가 막혔다. 어떡하지? 그랬더니 급하니까 남한산성이 제일 훌륭한 성입니다. 하고 간 거죠. 들어가고 나니까 아차차차. 그걸 들어가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네. 고립인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때 김유가 들어가자고 그랬는데 본인도 정신 없었나 봐. 오더니 이거 제가 잘못했다, 실수했어, 인정을 해요. 그리고 지금 처음 봤어요. 인조 보고 돌파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청나라 군대가 막 쫙 깔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에워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전부 다 가면 들키지만 몇 명하고 탈출하셔가지고 강화도로 가셔야 됩니다. 가서 이제 다시 작전을 펼쳐라. 네. 근데 김유나 최명길 같은 사람은 거의 이제 인조의 반정 주역들이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인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그런 거에 위협을 감수하지 않아요. 그렇지. 못 간다. 그래서 여기 그냥 여기로 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위가 되니까 이 남한산성의 문제는 플랜 B가 없었던 거. 그럴 수밖에 없어. 예. 그리고 급하게 해서 남한산성으로 가니까 사실은 당장은 안 잡혔지만 스스로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자리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게 한겨울에 들어갔거든요. 12월, 그러니까 음력 12월에 들어가. 예. 10달까지 했으니까 정말 들어간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47일 동안 있는데 네. 나중에 가면 이제 식량도 떨어지고 예. 의복 같은 걸 제대로 못 가져가니까 홀겨보도 입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보니까 아니 병사들이 갑옷을 안 입고 성벽을 보초를 쓰고 있는 있다는 거예요. 거야. 네. 또 돌아 찔러요. 군기가 빠져가지고 갑옷도 안 입고 있습니다. 불러. 야, 니들 왜 지금 적군이 있는데 갑옷도 안 입고 지금 옛날 1월달에 영하 15도에 그렇죠. 쇠로 만든 갑옷을 입고 서 있어요 산에. 얼마나 추워. 얼어 다 죽어요. 돌상 걸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는 애들이 계속 쑤시고 다니고 병자론이 끝난 게 한 마리도 그런데 네. 전쟁 준비한다고 무기고는 만들어요.
검열도 맨날 해요. 창 몇 자루, 총 몇 자루 다 있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뭐가 없냐? 식기가 없어요. 군대가 모이면 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없어. 밥통도 없어. 식판이랑 물통도 거나. 없어. 네. 자, 그 다음에 군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총 잡는 시간보다 더 많이 잡는 게 있습니다. 삽. 본인의 진짜 무게. 삽, 곡괭이. 없어요. 그럼 뭘로 팠어요? 손으로? 그러니까 없어. 막상 전쟁이 나니까 삽도 없고 도끼도 없고 곡괭이도 없어. 아, 그래. 이게 무장도 실전을 안 해보면 실감을 못 하는데 네. 문관들은 이게 한 달이 또 건넜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손자병법이니까 모든 병서를 봐도요 삽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병서에 한 글자도 없어요. 우리나라 병서는 또 그런 걸 안 써요. 그러니까 맨날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유비무한 이딴 소리 나지. 유비무한은 아는데 뭐를 유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답답하네요, 진짜. 결국 이렇게 전쟁이 시작된 지 47일 만에 우리는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가 청태조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찢는 이 네. 삼전도의 굴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청의 속국으로 이제 전략을 하게 되는 게 이 삼전도의 굴욕이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삼전도가 어딘지 아세요? 석촌호수. 석촌호수에 있어요? 저희가 원래 저기 나루터, 도가 나루터란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국 의식을 하게 되죠. 그때 했던 게 이제 삼배 구고 두례라는 건데 네. 고도라고 하는데 네. 이게 두드릴 고자예요. 머리 두자. 그러니까 머리를 두드린다. 그러다 보니까 인조가 땅바닥에 머리를 찧었다거나 심지어 뭐 어떤 데 보면 머리 잡아서 쳐박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연출하는 것도 있었는데 네. 이거는 완전히 와전된 얘기예요. 오. 그러니까 이 삼배 구고 두례는 청나라 신하들도 황제한테 다 하는 거예요. 와, 그거는요. 예, 인조 보고 머리에 피나게 시킨 게 아니라 자기들도 원래 하는 거예요. 원래 그냥. 예. 고도라는 게 두드릴 고자다 보니까 네. 그거를 와전이 돼갖고 그냥 하여간 이 말을 땅에 댄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죠. 만약에 진짜 인조가 강화도에 입성하는 걸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나중에 청나라 군대가 강화도를 함락시켜요. 청나라가. 임진왜란 할 때만 해도 그 정도로 대형 대포가 없었는데 청군이 또 이제 대형 대포를 쓰게 되면서 해변가에 엄청난 대포를 넣고 쏘니까 함대가 못 와요. 결국 함락됐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반대로 인조가 가 있었으면 어쨌든 함대가 와도 더 왔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령이 통했으면 전국 각지에서 군대가 와서 포위망을 좁히면 청나라군이 그걸 어떻게 다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면 얘들이 타협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또 막상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전략을 쓰고. 그래서 먼저 병자호란 때 이수인 장군 같은 사람이 또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쵸, 맞아요. 거기 또 맞아요. 어떤 분이 나와서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병자호란 준비하면서 유일하게 잘한 게 하나 있다면 옛날에 화약을 만드는데 생산이 안 됐어요. 떨어져가지고 화약이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병자호란 준비하다 중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새로운 화약 제조법을 만들어 가져와요. 그래서 화약 생산량이 거의 10배로 늘어요. 그런 점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활보다 이제 조총, 대포, 약간 이제 현대 비슷하게 예. 무기는 발전하게 됩니다. 아픈 역사입니다. 또 인류는 전쟁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고 기술도 만들어낸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 병자호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다. 전투하라! 일제 상투!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 공공연하게 화약에 미쳐 있었던 나라거든요. 저는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우리의 역사 속 화약 무기를 알리기 위해 제안을 하는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군인 출신입니다. 군복무는 병사 시절까지 합해서 거의 한 7에서 8년 정도 군 간부로서 작전을 하다 보면은 우리 최전방에서는 간혹 땅을 파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유물들도 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우리의 옛 물건들을 보고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아쉬움을 느끼다 보니 우리 역사 속에서도 모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싶다 하는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자에서 달린 거는 여기 이제 빨간색 말총 소리랑 이제 파랑색 이제 전대라고 하죠. 이 띠를 지금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시간이 안 나는 경우에는 이제 한복하는 이제 수선집에 맡겨가지고 이제 의상을 주문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저 말고도 동호회 분들도 이러한 취미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저와 함께 주문 제작으로 이제 의상을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정이라고 하죠. 활 쏘는 정에 방문을 했었다가 문정박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어리다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거기서 정식으로 배울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산속에서 혼자 수련을 했었죠. 몇 년 동안. 거의 그렇게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활쏘기를 하다 보니 화약무기에 대한 관심도 같이 생겼고요. 그래서 화약무기까지 좀 통틀어서 지금 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랑기포, 모형 조총, 사만총, 승자총통 같은 것을 위주로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도 활 관련된 것들, 그런 소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건 역시 조총이죠. 개인이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개인 화기라는 것에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은 조총의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조선이 조총을 도입한 초기에는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체 생산을 위주로 계속 넘어가게 되면서 이후에 조선에는 거의 시장에서도 조총이 풀릴 만큼 굉장히 많은 조총을 보유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었던 모형 조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총구, 총열이 있고요. 아래에는 총몸이 있습니다. 이 손잡이 뒷부분에는요, 용두, 화승을 걸어줄 수 있는 용두라는 부품이 있고요. 이 용두를 움직이게 해주는 판용수철이 있습니다. 판용수철 위에는요, 화약을 담을 수 있는 화약 접시와 화약 접시 덮개가 있고요. 바로 그 위에는 빗물마개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의 구동부는 이제 지판이라고 하는 커다란 판과 함께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아래에는 방아쇠와 방아쇠 울이 있습니다. 조총을 사용을 할 때에는 맨 먼저 삭장을 빼줍니다. 이 삭장을 총구 안에다가 먼저 넣어서 이 총열 내부를 닦아주는 이후 이 총열 안에는요, 화약을 넣고요. 화약을 다져줍니다. 총알을 넣고요. 다시 다져줍니다. 그리고 그 총알이 흘러내리지 않게 종이를 넣고요. 다시 다져줍니다. 그러면은 총열의 장전은 끝난 상황이고요. 화약 접시를 열어서 안쪽에 점화용 화약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총을 흔들어서 화약 접시와 총열 안에 있는 화약이 이어지도록 해줍니다. 이후 화약 접시를 닫습니다. 불이 붙은 화승을 끼워줍니다. 조준을 하고요. 명령에 의해서 화약 접시를 개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명령에 의한 적발을 해줍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는
활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좀 잘못된 상식이라고 보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활보다는 화약에 미쳐있는 나라였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고려시대 때 최무선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시대 때부터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화약 무기에 대한 개발을 꾸준히 일으켜놨습니다. 활이라는 것은 결국 화약 무기의 보조로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전에는 승자총통, 사전총통, 이총통, 사만총부터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모르는 화약 무기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 대중에서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이 화약 무기라는 것은 일단 폭음, 뻥 하는 커다란 소리가 우리의 귀를 울립니다. 또 이제 심장을 울리죠. 이러한 커다란 소리의 매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들고 있는 모형은요, 사만총 모형입니다. 이 사만총은요, 이제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 의해서 들여온 화포이고요. 이제 조선 후기에서는 군사 신호 체계에 편입돼서 운용되었던 화약 무기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모형은요, 호준포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임진왜란 때 도입이 되었던 이제 호랑이가 엎드려 있다라고 해서 호준포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요, 모형 승자총통입니다. 지금 믿을 것은 새로 손해진 총통뿐이다. 지금이다. 안포하라! 다시 장전! 더 빨리! 승리를 짧게 해라. 불! 화약 좀 가져와! 빨리! 빨리! 불! 앞에 있는 모형은요, 제가 만들었던 불랑기포 모형입니다. 어린이들 체험용으로 만들었고요. 진주박물관에서 실제로 어린이날에 체험 활동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남녀노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즐겼습니다. 보통 공방에서 하루 종일 있죠. 눈 뜨면은 이제 눈 감을 때까지 거의 공방에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요거는 귀역통이라고 해서요. 그 조선시대 포수가 사용했던 장구류 중에 하나입니다. 화약통이죠, 말 그대로. 거북이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거북이 귀자 써서 귀약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만드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출력하는 데에 한 6시간 정도. 6시간 정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겉에다가 퍼티하고 사포질하고 도색하고 하면은 한 10시간? 네. 마르고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은요. 높이. 이 학생들이 이러한 화약 무기를 더 많이 알게끔 더욱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학생들이 사용을 할 때에 어렵지 않게 편하게 그리고 실제와 같이 재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요, 이 학생들이 우리의 화약 무기를 더욱 많이 알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화약 무기 모형을 만드는 것이겠고요. 지금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모형 조총도 아직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의 재질 그리고 실제의 작동성, 실제의 무기까지 재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목표입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밀리터리 마니아가 있거나 내가 밀리터리 마니아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밀당백 보시면서 댓글로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집할까? 직접 했다가 마니아로도 나오시려고요? 한 3개월 후에. 마니아로 나오실 생각하시면 다음 주도 나오시면 안 됩니까? 아, 좋네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럼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마니아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100가지 이야기. 밀당백! 감사합니다. There's magic coursing throughout my veins.